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신미지 간사입니다. 아시아 TMI 싱가포르 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편에 이어서 김종우 성황대학교 동아연구소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조교수님 하고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전편에서는 싱가포르가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떤 역사적 발전을 거쳐왔는지 선생님께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2편은 이어받아서 싱가포르의 현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김종호 선생님이 지난해에 책을 한 권 내셨어요. 제목이 화교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책 서문에 이 책은 이주민으로서 1000년이 넘은 기간 동안 특유의 존재감을 유지해온 화교에 대해 다룬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싱가포르 인구 75% 이상이 화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하신 동남아 화교의 특유의 존재감이 뭔지 우선 좀 궁금해졌거든요. 이게 싱가포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리 싱가포르라고 하는 국가가 다양성, 다민족, 다인종, 다종교를 내세워도 중국계가 세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화교사라고 하는 긴 역사 속에서 봐야 될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사적으로 중국계의 이주자들이 동남아시아로 건너간 것을 크게 세 개 시기로 나누는데 하나는 그 제국주의 이전 시기, 네. 하나는 제국주의 초기 시기, 하나는 제국주의 중후반 시기까지 나누고 근현대로 오면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시기, 그 이후부터 대약진 운동이다, 문화대혁명이라 다 하면서 막 망해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와 이후에 이제 개혁개방이 펼쳐지면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이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소위 신이민이라고 해서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인 중국 국민들이 건너오는 시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제국주의 이전 시기는 말 그대로 이제 저 멀리 당나라, 송나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당나라 기록 보면 동나라 당시 광동성 광저우에 말레이 사람, 페르시아 사람,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각자 커뮤니티를 하면서 상행위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또 당시에 말레이시아 반도와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수리비자야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어요. 거기가 불교 국가인데 거기에 수도인 팔렘방에 3,000명이 넘는 불교 승려들이 불경을 연구하고 있어서 당나라 승려들이 건너가지고 거기서 불경 산스크리트가 번역하고 그랬다더라. 이런 역사까지 있을 정도로 깁니다. 그래서 긴데 이제 그게 변화하는 시기가 그러다가 이제 무슬림 상인들이 건너오면서 이제 그 화교 상인들과 경쟁 협력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제국주의 초기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건너오면서 그들이 동남아시아의 향신료를 노리고 건너오면서 이제 중국인들이 파트너를 체인지하죠. 무슬림에서 유럽인들로. 그러다가 또 하나 변곡점이 1700년대 후반이 되면 증기기관이 발명됩니다. 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산업혁명의 핵심은 공장제 대량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대량의 원자재가 필요했고 그 대량의 원자재는 동남아시아에 많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항구 도시 중심으로 점령을 했다면 이제는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점령해서 대농장,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이 중국인, 인도인, 바로 옆에 인구 남아도는 국가가 있잖아요. 거기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본격적인 이주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노동자로. 네, 1800년대, 1900년대. 그래서 그 노동이민이 핵심이고 그 노동이민자들이 건너올 때 항상 모이는 곳 두 군데가 바로 싱가포르, 마닐라. 마닐라, 필리핀의 마닐라 말씀이시죠? 필리핀의 마닐라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많이 모여서 주변 국가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화교 화인 중에 내가 3세대, 4세대 화인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1800년대와 1900년대 중반까지 건너온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인들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싱가포르를 이끄는 중국계 엘리트들, 토착 중국계 엘리트들의 조상들이 바로 이때 건너온 이제 그 시족 클랜이나 아니면 방언 그룹이나 아니면 그냥 호롤단신 노동자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세운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특징의 그러니까 인구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는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중요한 이제 이주해서 동남아시아에 사는데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하나 있는데 1911년에 신해혁명으로 음. 이제 그 전까지 청나라였다가 중화민국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청나라 때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전편에서 네. 설명드린 5가지 방언 그룹이 있는데 복건계, 광동계, 조주계, 하이난계, 객가계 5개인데 이 사람들이 다 말이 달라요. 같은 한자를 쓰는데 언어는 다릅니다. 심지어 싱가포르는 주로 복건계 중심이고 홍콩은 광동계 중심인데 이 둘이 대화할 때 중간에 통역을 뒀어야 됐을 정도였어요. 달라요. 심지어 게다가 싱가포르 내에서 이들끼리 또 담당하는 또 그게 달랐어요. 업종이 또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근데 또 업종이 겹치게 될 경우 예를 들어 뭐 1840년대가 그때 복건계와 조주계 그 집단들이 쌀 가격 가지고 싸워서 서로 수백 명씩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서로 달랐어요. 사실 우리로 치면 뭐 경상도 전라도 다른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네. 아예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떨어져 있고 하나의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거의 희미했어요. 그걸 깨부수기 시작한 게 이제 순원 선문이 이제 싱가포르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청나라 몰아내고 중화민국 세워서 중화민족의 국가를 설립해서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막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해외 화교 화인들에게. 그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군요. 그런 그래서 특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이민자들이 뭐 그전에는 수천 명, 수만 명 단위에서 수십만 명 단위로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동남아시아 인구가 엄청 많아집니다. 네. 인구가 많아지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주자가 적으면 네. 현지에 적응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근데 이주자가 많으면 적응할 필요 없어요. 자기들끼리 살면 네, 그들끼리 시장이 형성되고 그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의 대림동에 보면 중국 본토 거리가 조성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럼 우리끼리 커뮤니티 꾸려서 마침 이제 우리도 중화민국 공화국 세웠겠다. 우리끼리 중화민족 내셔널리즘 세워서 우리끼리 먹고 살면 되겠네라고 하는 의식이 새롭게 건너오는 이주민들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국가의 네이티브들이 현지인들이 매우 위기감을 느끼죠. 아. 예, 그리고 또 제국지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도 이러다가 우리 식민지 중국인들이 다 잡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랬군요. 뭐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모여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워낙에 또 유명한 출신들의 이야기도 선생님 담아 주셨는데, 근데 아시아파 청취자들이 이제 싱가포르 화교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좀 인물이 계시다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싱가포르로 한정지으면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편에 설명드렸었던 리콴유가 있겠지만 네. 뭐 얘기했으니까 정치인 말고 상인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가장 유명한 사람은 그 탄카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오분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카키라고 하는 사람 아마 그 많이 낯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 진가경, 중국어로는 전지아경, 그리고 탄카키는 복건어입니다. 아. 그래서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이한 게 사실은 고무 사업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특히 이제 20세기 초중반에 돈을 많이 벌고 탄카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기업도 세우고 이 사람이 말레이시아의 고무왕, 뭐 말레이시아의 헨리포드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고무 산업이 사실은 19세기 후반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는데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고무는 동남아시아 토착 식물이 아니에요. 원래는 브라질 토착 식물인데 동인도 회사가 가져다 심었어요. 1870년대에 심어봤더니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상용화 됩니다. 근데 자동차에 그 타에 고무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고무 산업이 엄청난 활황을 띠게 되고 거기에다가 1차 세계대전이 20세기 초반에 벌어지잖아요. 고무가 또 무기에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모든 웬만한 기계는 다 고무가 들어갑니다. 하긴. 그래서 그러다 보면 고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그 당시 전 세계 고무의 70에서 80%를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라텍스 뭐 여행 가시면 라텍스 그렇죠. 사오는 게 다 그런 네,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근대 기술 문명에서 사실 고무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탄카키가 마침 고무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거부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동남아의 헬리푸드라고 불리는 이유도 그 타이어를 엄청 많이 공급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 사업이 많이 하향세를 겪게 돼요. 1930년대가 되면. 왜냐면 일본이 들어오거든요. 아. 그렇죠. 일본이 대만 점령하면서 그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차, 설탕 그리고 고무. 아. 차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우롱티라고 네. 하는 것을 대만에서 대량으로 재배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다가 막 쌍카세 뿌리고, 설탕도 제당업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었고, 또 고무, 질 좋은 고무신을 또 동남아시아에다가 그러네요. 뿌리면서. 고무신이 있었네. 근데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동남아시아에서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던 구역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대량 생산을 해서 동남아시아에 뿌리면서 화교들이 속절없이 밀려나요. 탄카키도 그때 엄청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일 국화 운동. 이제 일본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쓰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 당시 중일 전쟁이 한창이었던 국민당에다가 모금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약간 애국 화교로 이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하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고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 국공내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친공 선언을 합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다. 왜 그러냐면 그 지난 편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교들은 국민당을 싫어했어요. 부정표가 너무 심하고, 네. 우리가 원조한다고 돈을 엄청 많이 준 것도 전부 다 그 중간에 그 한 번씩 관료 거칠 때마다 듬성듬성 돈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직접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싫어했죠. 반면에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은 돈이 없이 굉장히 청빈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그냥 그게 참령해 보였던 거죠. 청빈 비나죠. 그래서 이제 친공선언을 하면서 국공내전 때 사실 미국이 국민당을 원조하잖아요. 심지어 그때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복까지 칩니다. 이거 내정이니까 간섭하지 말라. 내가 동남아시아 화교 대표인데 이거 내정이니까 하지 마라. 사실은 대표는 아니었거든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지 대륙부에서까지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CIA 문서에도 나와요. 탄카키 조심해야 한다. 아, 배포가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그 사람이 1951년인가 2년에 이제 고향이 복건성 샤먼이거든요. 샤먼에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그게 이제 미스터리인데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1964년인가에 죽는데 자의로 남아 있었다. 아니면 못 돌아왔다. 왠지 못 따라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소문으로는 2번 샤먼을 벗어나서 이제 싱가포르로 오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중국한테 맡겼고 두 번째는 영국이 방해했다. 영국은 이 사람이 친공주의자니까 이게 경계했고, 중국은 이 사람이 가진 고무산업 기반이 필요했어.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자의로 못 돌아온 건 아닌 것 같은 게, 그 사람의 뭐 사위, 딸, 자식은 전부 다 싱가포르에 남아 있었어요. 사업 기반은 전부 다. 안 오고 싶었나 보다. 곁다리로 보면 이제 고무 산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고, 고무 노동자들은 이제 인도 남부 출신들이 왔었고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사양 사업이 되는 게 이제 산업 발전에 따라서 이제 합성 고무. 그래서 하면서 천연 고무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농업적 기반으로서의 고무가 가지고 오는 경제적 혜택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네. 소득이. 그러면서 다시 이제 마찬가지로 브라질에 있었던 그 야자수, 그러니까 그 팜유, 네, 팜나무, 맞아요. 팜나무를 또 이제 동남아로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팜나무가 네, 엄청 그렇죠. 많죠. 동남아의 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또 이제 마찬가지로 전 세계 팜유 생산에 있어서 뭐 50% 이상을 생산하고 맞아요. 있는 거죠. 근데 비교해 봤을 때는 고무 농장의 고무 채취는 기술이 필요하대요. 네. 네, 상대적으로. 근데 그 팜유는 그냥 기술도 없이 할 수 있는. 네. 저숙련 노동자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고무 킹도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또 슈거킹. 슈거킹. 예, 로버트 콕이라는 분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슈거킹. 그래서 그렇군요. 리콴유 할아버지가 그 사람 예. 슈거킹에게 이제 싱가포르에서의 그 사업권을 따내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오브노라는 사람은 어떤? 네, 오브노라는 사람은 아마 싱가포르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타이거 파스. 타이거 파스. 타이거 연고. 저 있어요 집에. 있으세요? 그래서 그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누가 사다 주셨어요. 맞아요. 그냥 싹 하고 효과가 좋은데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객가 출신입니다. 객가 출신이고 미얀마 출신이에요.
오분호, 오분파 형제가 이제 자기 집안의 비전의 연고를 이제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호랑이 밤이에요? 네, 그래서 왜냐면 왜 호랑이냐면 이 오분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말로 하면 호문호인데 앞에 호자는 이제 오랑캐 호자고 중간에 문자는 그롤 문자, 마지막 호자는 호랑이 호자예요. 동생은 호문표, 같은 호문의 끝에 그 표범할 때 표. 그래서 거의 뭐 동물원이네요. 호랑이랑 표범 네, 그래서 그 형의 끝에 이름 호랑이, 그걸 따서 호랑이 밤이라고 했고 왜냐하면 사실은 의약품이 중요한 이유가 화교들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사업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편, 하나는 의약품.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사람들은 의약품 쉽게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행 가도 후시딘, 데일밴드 이런 거 챙기잖아요. 거기 다 있는데 사실은. 근데 꼭 그걸 믿는 것처럼 사실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화교 노동 사실은 우리가 흔히 화상들 얘기 많이 하지만 상인들은 사실 0.1%도 안 돼요. 성공한 상인들은 대부분은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인력거꾼 아니면 항만에서 이제 쌀 짐 지는 사람들, 광산 노동자, 네, 광산 노동자들, 오물 치우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육체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편을 피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을 잊고 더 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등짐 이런 거 많이 지니까 아파서 네, 아파서 고어르 같은 걸 발라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중국 중의학 거를 또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거부가 돼요. 사람이. 그 연고로. 연고 사업으로 거부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근데 문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친일 행각이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많이 욕을 먹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전형적인 상인으로 기회주의적이었어요. 국민당 장제스에게도 붙었다가 공산당에게도 붙었다가 하다가 이제 일본이 침략하니까 도망가려다가 잡혀서 일본에 부역하게 되죠. 부역한데 이제 문제는 그 사실 일본에 부역한 케이스는 많아요. 그 리콴유도 그 일본 점령기에는 일본의 영자 프로파간다 만드는 부서에서 일했다고 해요. 1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때 캠브리지 가기 전에. 사실은 그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사실은 네. 싱가포르에서는. 근데 문제는 일본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도 친일 행각을 계속 벌여요. 아들을 뭐 일본 여자에게 장가를 보낸다든가 일본 기업가들과 계속 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렇게 이미지는 좋지는 않은데 이제 이게 타이거 밤, 타이거 연고, 타이거 파스라고 하는 이제 정말 크리티컬한 상품이 있으니까 지금 또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으로 싱가포르에 있죠. 저도 종종 사왔는데 사지 말아야겠네요. 아니, 똑같은 화교 출신들이지만 또 이렇게 다른 형태의 뭐랄까 정치적 행보나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보여주셔서 좋은데요. 이게 아마 그때는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선택을 한 건데 지금도 75%가 넘는 화교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새로 유입되는 또 화교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사람하고의 원래 오랫동안 있었던 화교들과의 정체성도 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세대 차이로 또 다를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책에서는 싱가포리안이라는 말도 종종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예, 요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화교의 성격, 뭐 화인의 성격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정말 시기에 따라 달리 봐야 되고요. 또 얼마나 모여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그 새? 네, 새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뭐 싱가포르는 인구가 많으니까 사실은 화인 정체성이 강한 거고 말레이시아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비율이 높잖아요. 30%?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안 되는. 지금 많이 줄었어요. 25%? 네. 이제 25%도 사실은 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 약간 동떨어진 정체성을 살 수 있는 반면에 태국이나 뭐 대륙부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런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도 그렇죠. 인도네시아도 그렇죠. 자기 중국 성을 안 쓰고 그렇죠. 네. 다 바꿔요. 네. 현지화돼 근데 있죠. 그런 쪽은 인구가 비율이 뭐 10%도 안 되기 뭐 5%, 1%도 안 되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철저하게 동화되어 살아야 되죠. 네. 그런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 대륙 바깥에서 중화계가 이제 정치, 경제, 사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집단이 3개가 있는데 홍콩, 대만, 싱가포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일국 양제 시스템에서 지금 행정적으로는 편입이 되어 있고 대만은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싱가포르만 유일하게
중국 바깥에서 중국으로부터도 전 세계 사회로부터도 국가로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개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보면 각각 지금 독립된 개별 공동체를 구성한 지 거의 60년, 70년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대들은 대부분 세대들 가운데 50대 이하, 60대 이하는 대부분 홍콩인으로서, 대만인으로서, 싱가포르인으로서 각자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과연 화교화인이라고 묶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화교화인이라고 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이라는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보는 건데 이 사람들은 싱가포르를 예를 들면 싱가포르라고 하는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그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혹은 알 수도 없는 먼 조상이 그 당시 그리고 또 지금 중화인민공화국도 알고 과거 중화민국이나 청나라 시기 때 건너온 조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화교화인으로 묶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화교화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서 약간 국가주의적인 성격을 띤 약간 그런 개념화된 이용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도 한 번씩 그 손문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를 해요. 그럴 때 시진핑이 나와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중화라고 하면서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화인 사회까지 다 우리 다 중화의 그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뭐 손문에 그 진짜 후예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중화가 무슨 의미인가. 중화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뭐 사실은 현지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홍콩인이든 대만인이든 싱가포르든 현지 사람들은 다 스스로를 차이니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중화인민공화국과 연결된 중국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대만 사람은 그냥 난 대만 사람이다. 홍콩 사람이다. 싱가포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이들을 문명사적으로 본다면 중화에도 여러 구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북경 중심의 화북 지방의 중화도 있고 상해 중심의 화중 지방의 중화도 있고 복건, 광동,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를 엮는 중화도 따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층적인 정체성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새로 들어온 그러니까 사람들, 새로 중국에서 다시 이제 이주 노동을 하러 온 사람들과 그 전에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서는 서로가 갈등 같은 게 있지는 않아요? 있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이민이라고 하죠. 아, 신인민. 네, 새로운 신이민, 새로운 이민. 아, 신이민. 네, 신이민이라고 하는데 그 1990년대 이후 또 2000년대 이후 특히 이제 2013년에 이제 시진핑 1대1로를 제창을 하면서 건너오기 시작한 이제 이주민들을 이제 신이민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주로 중국 국민이죠. 근데 건너오면서 아무래도 뭐 중국 이제 싱가포르의 화인들 건데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막 엄청난 거부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젊은 층은 이 사람들이 건너와서 나의 일자리, 나의 교육 기회, 나의 장학금을 뺀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도 적게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아마 2019년 기준으로 거의 40만 명이 늘었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쟁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제가 유학할 때 그 경쟁 의식이 굉장히 폭발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페이스북 이런데 그 어떤 중국 유학생이 사실은 중국 유학생들은 건너왔을 때 좀 그런 기대가 있겠죠. 여기 중국계가 70% 이상이니까 나를 좀 나 친하게 지낼 수 있겠지 생각으로 왔는데 알고 보니 왔는데 보니까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페이스북에다가 약간 그 불만 비슷하게 글을 쓰면 거기 밑에 이제 중국계 싱가포르한 젊은이들이 중국으로 가라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의외로 그게 셉니다. 세고 더 속상했겠다. 경제적 경제 이주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층의 문제도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맞습니다. 일자리 경쟁으로도 비춰지는 것 같고 맞아요. 예, 당면 문제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이제 중국의 역사적인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 친구, 중국계 친구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일본과의 문제, 뭐 난징 대학살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걸 자기화 시켜서 예, 그렇게 역사 의식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좀 국가적 문제로 보면은 뭐 그건 또 자기는 말레이시아인이라고 하는 그렇지. 말레이시아 정체성이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와 민족이 우리는 하나니까 이게 되게 명확하잖아요. 우리 딱 하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예, 예. 잘 이해 못하는 예. 게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근데 그 보면은 특히 이제 그 동남아시아 있는 화교들, 화인들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정체성도 그렇고 자기 이해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국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도 맞아요. 예, 좀 복잡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 팟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겸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우리는 정말 되게 좁은 나라에서 되게 또 동일한 집단이 살아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이제 처음 유학 갔을 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다고 믿는 것. 그 실제적으로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예. 믿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한국, 일본 정도 제외하고는 전 세계 사실 대부분 국가가 맞아요. 사실은 다인종 다민족이죠. 그걸 맞아요. 인식하고 있고 눈으로 보면서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도 국가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싱가포르 유학 갔을 때도 제일 먼저 던져준 책이 상상의 공동체라고 맞아요. 하는 책을 제일 먼저 던졌어요. 누가 맞아. 던져주시던가요? 지도 교수님. 학교 그 처음에 코스웍 들을 때 아, 수업 시간에 맨 처음에 주더라고요. 네, 이거부터 읽어라. 네. 너의 머리를 깨라. நெஞ்சுக்குள்ளார கொஞ்சம் பேச வரியா மூச்சுக்குள்ளார பேச்சு சொல்லி தரியா கொல்லாம கொல்ல வாச பக்கம் வரியா வா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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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என் கண்ணு குட்டி நெஞ்சுக்குள்ளார கொஞ்சம் பேச வரியா மூச்சுக்குள்ளார பேச்சு சொல்லி தரியா கொல்லாம கொல்ல வாச பக்கம் வரியா வா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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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என் கண்ணு குட்டி 네, 지금 듣고 계신 음악도 김종호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두 번째 싱가포르 노래인데요. 선생님 어떤 노래예요? 요거는 영화 OST인데요. 어, 첸나이 투 싱가포르라고 하는 첸나이 투 싱가포르. 영화 OST입니다. 그래서 첸나이는 이제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도시 이름이고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죠. 그래서 투는 이제 숫자인데 네. 굳이 이게 중의적 의미인 것 같아요. 첸나이에서 싱가포르로. 아, 향해서 가는 그 네. 투와 그래서, 이가. 네, 거기 OST로 이제 바디바디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게 나에게 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OST인데 이 영화를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화가 아마 최초로 싱가포르 이것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싱가포르에 이제 인도계가 있잖아요. 네. 인도계 대부분 타밀계 출신입니다. 타밀계는 인도 남부에 있는 인도 남부와 스리랑카 북부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인도 중부, 인도 북부와도 인종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그래서 같은 힌두교를 믿는데 힌두교도 달라요. 그래서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4개 공용어 중에 인도어가 있는데 그 인도어는 타밀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타밀계가 많아요. 타밀가 대부분인데 이제 이게 최초로 그 이제 이 영화를 제작한 게 이제 코믹북 필름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타밀계의 이제 영화를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와 싱가포르 미디어 그룹과 최초로 공동으로 만든 타밀어로 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내용은 그냥 첸나이에 있는 한 영화 감독이 이제 꿈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꿈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투자 받으러 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되게 단순하네요. 근데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제 거기에 오면 이제 그 싱가포르에 있는 타밀인 뭐 카메라맨, 타밀인 뭐 반하게 되는 여자, 타밀인 그리고 관공서의 공무원들을 만나는데 다 타밀어로 대화해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 다 언어가 전부 다 타밀어입니다. 영어가 안 나오고 네, 영어도 안 타밀어요. 나오고 중국어. 그들끼리 타밀어로 다 대화하고. 타밀 사람들을 만나면 타밀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화인을 통해서 중국과 연계되어 있고 타밀어를 통해서 인도가 연계되어 있는 게 사실 싱가포르의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구나. 그 중국과 인도가 사실은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할 비중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싱가포르의 그러한 위치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우리가 흔히 한국에 있으면 특히 동북아시아에 있으면
이쪽 남쪽 세계는 잘 모르게 돼요. 그렇죠. 근데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눈에 들어왔던 국가가 인도와 호주. 아래로 내려가요. 네, 많이 의외로 호주가 가까워요. 그렇죠, 그렇죠. 호주가 가까워. 인도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가지 않고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시라고 선택했습니다. 싱가포르 내에서도 흥행이 좀 됐나요? 그렇게까지 흥행되진 것 같진 그렇죠. 않아요. 따미로로 하면 아무래도 좀. 볼 수 있는 사람이. 네. 네, 근데 이제 싱가포르에 그 인도인들을 위한 극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영된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흥행한 것 같진 않죠. 네. 네, 좀 더 들어볼게요. Cause only you can make me, only you can make me feel this way. Cause only you can make me feel this wa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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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네.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싱가포르가 특히나 그 민낯이 드러났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는 굉장히 방역을 잘해서 거의 모범 국가로 칭송을 받았는데 그러다 갑자기 감염자가 급증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싱가포르는 2020년 1월에 이제 최초로 그 감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3월까지는 잘 막았어요. 잘 막았는데 4월부터 갑자기 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0년 4월부터. 작년. 네. 작년이라 재작년이죠. 재작년. 2020년 4월부터 치솟기 시작해서 왜 그런 거 봤더니 이제 그 싱가포르 시내에 보면 이제 건설직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 이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살아요. 직종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도미토리라고 불리는 기숙사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살았는데 3월까지 방역 체계를 마련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집단적으로 모여 사니까 방역에는 정말 집단 감염에 정말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갑자기 확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뭐 2,000명이 넘기 시작하고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엄청 놀랐죠. 그래서 놀랬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것도 한 5월, 6월 되면 또 금방 잡거든요. 잡아서 또 전체 감염자 수가 뭐 0명에 수렴할 정도로 잘 잡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의 환경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숙사 방 하나에 뭐 10몇 명씩 살면서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고 자리도 좁고 건물도 가건물이 많고 굉장히 먼지 섞인 그런 데서 이제 싱가포르 커뮤니티 지역사회와 동떨어져서 약간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뭐 뉴욕타임즈, 로이터 이런 외신에 다 드러난 거예요. 싱가포르 이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게 싱가포르 사회에 던져준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는 이제 이게 전 세계에 드러났으니까 전격적으로 조치를 해요. 이게 아마 제가 인구 통계를 봤을 때 건설직 외국인 노동자, 이게 WP라고 불리는 워크 퍼밋 비자로 들어오는 건설직 외국인 노동자가 거의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뭐 중국계,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 격리시켜 버립니다. 다 격리시키고 이제 하나하나 다 방역하고 거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의료 보험 체계 다시 짜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좀 더 넓은 공간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건물도 새로 짓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싱가포르 사회에 던져준 함의가 이제 우리 내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잘 안 보였었나 보죠. 보였겠죠. 보였는데 이제 네. 애써 외면하고 또 사실은 생활 반경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렇죠. 눈에 안 띄었을 네. 뿐이지. 메이드라고 불리는 가사 도우미 제외하고는 메이드도 거의 한 20만 명이 넘거든요.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뭐 서비스직이나 뭐 리테일샵이나 뭐 이런 데서 일하는 거나 아니면 건설직 노동자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은 로컬 싱가포르인들이 볼 일은 별로 없죠. 근데 아까 네, 말씀해 주시죠. 차별적인 그 이 통제 격리를 하면서 사실은 그 환경은 그대로 열악한 상태에서 통제가
집중되면서 그분들이 겪었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더 심화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도 나름 노력은 하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거기에 힌두 교도도 있고 이슬람 교도들도 있고 불교도들도 있고 막 그런데 뭐 명절마다 맞춰서 음식도 해주고 뭐 음식도 하루 세끼 다 이제 도시락으로 다 싸서 주거든요. 공짜로. 아, 방역하면서. 네, 방역하면서. 왜냐하면 격리시켜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또 가족들에게 송금 보내기 시키도 하고 그 과정에서 막 체불된 임금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거 다 단속하고 막 이런 식의 한번 뒤집어 엎은 거예요. 아, 싹 갈아버린 네, 거네요. 뒤집어 엎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건설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도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러면 우리가 왜 이주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뭐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지만 설사 끝나더라도 이걸 계속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 전에는 사실은 임시로 드는 비용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기본 비용이 된 거예요. 의료 방역 체계 해주고 뭐 공간 넓혀주고 뭐 이런 각종 뭐 임금도 정상화 해주고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전에는 그들의 희생으로 이제 싱가포르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렇죠. 이제는 그들에게 제대로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던져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주장은 이제 앞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기계화도 잘 진행될 거니까 우리 이거 이주 노동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싱가포르인들이 하고 나머지는 뭐 기계화 4차 산업혁명에 좀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반대 의견이 바로 나왔죠. 그래서 말레이, 인도, 중화 총상회가 총상공회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우리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현실 모르고. 말레이인도 중국 총상회라고 하는 거는 싱가포르 내에 있는 네. 싱가포르 내에 있는 고용주들 그렇죠. 네, 고용주들의 연합이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이들이 없으면 사실은 못하는 거죠. 안 돼요. 임금도 일반 로컬 싱가포리안들의 반이기 때문에 아, 임금이 우선 낮아서. 낮고 사실은 또 막 이런 말이 그렇지만 좀 막 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소모품으로 부릴 수 있는데 사실은 너무나 쉽게 쓸 수 있는 노동자들이 없이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은 사실은 뭐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고용을 해도 일 열심히 안 하거든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완전 그들에게는. 딜레마네. 왜냐하면 이게 소상공인들이 이제 음식점이든 뭐든 운영하기 위해서는 쿼터가 있어요.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최소 몇 % 이상을 고용을 해야 돼요. 고용해야 되고 남는 이들을 이제 이주 노동자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들의 임금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예요. 높아지는 추세고 막 거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논의도 많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2020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그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그 야당인 노동당에서는 미니멈 웨이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제 여당인 인민행동당은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싱가포리안으로서 저숙련 노동자들을 교육시켜서 고숙련 노동자로 만들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고숙련 노동자 되면 돈은 더 많이 받을 거니까. 그렇죠. 미니멈 웨이지 없어도. 뭐 그런 식의 이제 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고 뭐고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싱가포르 사회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싱가포르가 굉장히 늙어가고 있어요. 아, 인구 정체된 지 꽤 됐어요. 정체되고 더 이상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인구의 증감을 지금 거의 외국인들에게 기대고 있거든요. 지금 3년 동안 인구가 400만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출산율이 전체 다 합쳐서 1명일 거예요. 우리가 더 낮은 거 아시죠? 우리는 더 낮죠.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늙어가고 있는 국가이고 또 인구 구성을 보면 전형적인 항아리형이에요.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가장 많은데 압도적으로 많아요.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 세대들이 늙는 은퇴하는 10년, 20년 뒤가 되면 지금 20, 30대가 이들을 건사할 수 없어요. 무조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들을 커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측면이 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싱가포르 정부도 지금 그런 면에서 대비하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아,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제 절벽 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주 노동에 대해서 싱가포르만큼 열려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도 많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싱가포르는 더 빨리 먼저 그걸 이제 그러니까 맞아요. 알게 된 그렇습니다. 케이스고 아마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결국 이제 숨은 비용이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저렴하다고 하지만 네. 결국은 이런 팬데믹 그쵸. 같은 상황에서 그런 비용들이 더 이상 우리가 맞아요. 미룰 수 없는 그런 거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 장기적- 사회를 예, 예. 움직이려면.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싱가포르에 이제 먼저 가는 선수로서 잘 가주면 우리 또한 많은 도움이 네,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선생님. 그래서 싱가포르가 저는 그 사회 구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우리랑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다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소위 말하는 이제 타산지석, 반면교사의 맞아요. 모델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음. 이런 이제 기회는 흔치가 않거든요. 아, 그러네요. 또 요 재미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러니까 재밌다는 건 즐거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싱가포르 가생님 세계적인 교육 수준, 뭐 낮은 범죄율, 뭐 1인당 GDP도 세계 10위권이고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막 이러지만 사실 민주주의 지수는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언론 자유 지수도 굉장히 하위권에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 제가 싱가포르 그 청년 기후정의 활동가들이 시위를 하는 소식을 기사를 봤어요. 근데 몰랐는데 싱가포르는 정치적 발언이 허용되는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공원에 한 군데에만 한 공간에만 있더라고요. 스피커스 코너라고.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싱가포르가 이렇게 심각하게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곳이었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듣고 싶었어요. 민주주의 상황 어떤 지경인지. 사실 민주주의의 꽃은 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잖아요. 그게 다 제한돼 있죠. 싱가포르는 다 제한돼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를 해서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딱 한 곳. 이제 방금 말씀하신 홍림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 안에 들어가 보면 시계탑인데 거기에 이제 스피커스 코너라고 하는 것이 영국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에 있는 걸 그대로 본따서 영국엔 다 말하고 거기서 또 하는 거 아니야?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본따서 본따 왔지만 스피커스 거기서만 하는 게 거기서만 하는 거. 코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집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거기서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네, 오전 9시에서 밤 10시 밤 사이까지. 마이크, 그러니까 한 명 정도 서 있는 공간? 아니요, 꽤 넓어요. 아, 꽤 넓어요? 광장처럼 잔디밭처럼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시민권자만 할 수 있고 모이는 것도 이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할 수 있어요. 이주민들은 안 돼요? 이주민들이 자국의 이슈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 발언 안 돼요. 뭐 종교적 발언은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만약에 미얀마 시민들이 미얀마 출신의 분들이 계셔. 근데 미얀마에 사태가 터졌어요. 자기네 나라를 도와달라는 집회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데 안 그게 돼. 있었을 때 이제 싱가포르에도 시민사회 있거든요. 아, 거기서 시민단체 대신 있어요. 같이 네, 대신 해주는 해줬어요. 걸로. 아, 뭐 아웅산 수치 여사 그 구금됐을 때도 그렇고 얼마 전 군부 그게 있었을 때도 이제 싱가포르 시민들이 나서서 집회도 같이 하고 해줘요. 목소리도 내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게 없는데 남의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섭도 잘해요.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그 말레이시아 정치 뉴스로 싱가포르 신문 보면은 다 다른 나라 얘기야. 굉장히 비판적으로 잘 찝어요. 잘 찝어대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뉴스 볼 때 가끔 싱가포르 신문을 저도 보기도 합니다. 아니, 말레이시아를 비판하는 걸 싱가포르에서 보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싱가포르 신문이 싱가포르를 비판하지는 않는 거죠? 그건 또 말레이시아 신문 그렇죠. 보면 돼요. 아, 이건 너무 오픈데.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도 이런 목소리를 냈을 때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민의가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 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안 듣겠다는 어.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예. 뭐-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떠들어라. 이게 취지죠. 시민사회가 없는 건 아닌데 시민사회가 거기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반영되지는 않는. 반영되지도 않고 또 이미 이제 반영될 시스템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다들 잘 알아요. 그래서 정치적 발언은 거의 없어요. 그럼 뭐 기후정의 같은 거는 네, 할수 그런 거 있으니까. 하고 또 제일 잘 되는 집회 중에 하나가 그 아마 2009년부터 매년 하는
핑크닷 싱가포르라고 있어요. 그게 LGBT 아, 동성애 그거는 오히려 네. 그쪽으로 매년 하고 있고 이게 제일 잘 돼요. 그래서 음. 2015년에는 거의 28,000명인가?가 모일 정도로 그거는 페이스북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그거는 안 막는 거죠? 정부에서 막죠. 막을 필요가 없죠. 정권 유지에 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아, 너무 이렇게 된 데는 분명 정치 상황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2020년에 선거가 코로나 중에도 있었잖아요. 총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총선 결과 어땠는지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전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싱가포르는 의원 내각제고 그래서 이제 정당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정당이 이제 총리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마다 하는 총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총선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뭐 대통령, 총리, 각 정부 부처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이렇게가 이제 국가를 이끌어 가는데 5년마다 총선을 하고요. 국회의 경우는 단원제입니다. 상원, 하원 없고 그냥 하나의 국회만 있고 최대 105석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지금은 104석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선거를 통해서 선발되는 인원이 93석입니다. 그럼 나머지 12석은 뭐냐? 12석은 1980년대에 생긴 건데 인민행동당이 너무 많이 해먹으니까 자기들도 약간 뻘쭘한 거예요. 너무 많이 해먹으니까. 그래서 12석은 야당 몫이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야당이. 네, 만일에 야당이 선거를 했는데 한 석도 못 얻었다. 그러면 12석은 야당 몫. 야당이 6석을 얻었다. 그럼 나머지 6석을 채워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건 12명은 무조건 있게 되는 거네요. 네, 야당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선거를 해서 안 뽑았는데 그러면 그냥 거기 있던 의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득표율 순위에 득표율 따라서 순위. 순위에 따라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석이 있고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 이제 93석 가운데 이제 인민행동당이 83석 그리고 노동당이 10석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변화죠. 많이 들어간 거죠? 네, 10명 이상은 된 적은 별로 없으니까. 거의 처음 아닌가 싶은데. 네, 거의 처음.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석은 이제 제2야당인 진보당에게 돌아가서 이제 총 12석에 이제 야당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선거제도 자체가 좀 그 야당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1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이제 중선거구제로 뽑아요. 근데 그 한 4명에서 6명 정도 짝을 지어서 팀을 만들어서 선거구마다 나가는데 이제 문제는 4명에서 6명을 뽑아서 이제 후보를 계속 내야 되고 그 중에 최소 1명은 무조건 소수 종족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든 지역구에 93명의 후보를 다 낼 수 있는 정당은 인민행동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1야당인 노동당도 이번에 23석밖에 경쟁을 못했어요. 그렇게밖에 낼 수가 없네요. 네, 그러면 나머지 석은 전부 다 찬반 투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이걸 반대 누를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반대 누를 반대가 국회의원이 없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민행동당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번 총선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노동당이 굉장히 선전을 했다. 그래서 23석에서 경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최소한 23석의 경쟁에서의 득표율만 놓고 보면 노동당이 인민행동당보다 더 많았어요. 한 총 0.... 23개 선거구에서의 총 득표율이 노동당이 더 많았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게 특이한 점이고 또 전체 득표율도 인민행동당이 61%.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낮은 거예요? 네, 공화국 사상 2번째로 낮다든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또 노동당이나 진보당 같은 거 이슈에 대한 좀 국민들의 그런 이제 의식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싱가포르 공화국 사상 여성이 가장 많이 뽑힌 28명 뽑혔고 그 중에 최연소 아마 26살인가의 최연소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노동당에서. 근데 그 여성 국회의원이 최근에 좀 안 좋은 게 작년 말에 국회에서 약간 뭐라 그랬나요? 좀 위증을 했다 그래서 의원직 박탈당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9명 됐습니다. 너무 아깝다. 네. 근데 뭐 싱가포르 소문 많아요. 야당 탄압 엄청 한다. 알게 모르게 가족들 다 털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기 때문에 그 위증 사건도 진짠지 알 순 없죠.
그러면 지금 2020년, 그러니까 아무리 어쨌건 이렇게 노동당이 약진한 데는 변화에 대한 약간 요구 같은 것도 분명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선생님?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제 생각에는 중요한 그 계기 중에 하나는 이번이 코로나 전국에서 있었던 그쵸. 선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중 집회나 대중 연설이 안 돼요. 정치 만일에 선거 운동 하고 싶으면 무조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아 여긴 또 그렇게 거리 두기를 한 후에야 음. 이제 한 명씩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미디어 선거 위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이제 그 많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고 영향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아무래도 락다운 걸리고 그쵸. 또 방역 체계 한 번씩 뚫리고 이러니까 심판 선거.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또 선거가 외국인 노동자 도미토리 건설직 외국인 노동자 그 급증했은 바로 직후에 했었거든요. 그게 4월, 5월에 급증했는데 2020년 선거는 7월 했어요. 타격이 좀 있었겠네요. 네,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선거. 그 아까 그럼, 여성과 노동당의 그 약진이 두드러졌다고 했는데 그럼 그들이 이전 총선에 비해서 그 선거에 후보를 낸 거 자체도 증가한 건가요? 아마 거의 네.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스트레스나 그 선택된 게 더 많았다는 네, 지난 거죠? 선거에서는 6석 네. 이었거든요. 그 후보를 낸 거는 비슷했으나 거기에다가 제2야당인 진보당도 득표율만 놓고 보면 그 이제 노동당이랑 비슷했어요.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네 명에서 6명의 중선거구제에 나가는 사람이 사실은 승자 독식이다 보니까 아무리 48% 49% 득표를 해도 그렇죠. 하나도 못 얻는 거예요, 여기서 득표를. 그래서 진보당은 0명이에요. 근데 진보당이 웃긴 게 이게 2019년에 생긴 거거든요. 인민행동당이 의원 하나가 나가가지고 세운 건데 여기에 리셴룽의 동생인 리셴양이 참가를 했어요. 아, 그러면 진보당이지만 진보당이 근데 아닌 이제 거 아니야? 사이가 안 좋아요. 아 사이가 안 좋아서. 그 리칸유가 죽고 난 이후에 당 이름하고 또 일치하지 않는 일치하지 경우도 않네요.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리셴양이 국회의원 나가려고 했다가 포기를 하면서 리실가가 다 해먹는 것처럼 보일 순 없다라고 하면서 나갔어요. 그 피플스 프로그레스 파티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있거든요. 네. 근데 예, 그 아니야. 우리 식으로 하면 뭐 민중 진보당 이런데 차이 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네. 아, 정치가 약간 희망을 주긴 줘야 될 텐데, 이제 그러면 2020년에 했으니까 5년 후에 총선인 거예요? 그 사이에는 그렇죠. 선거 없고, 네, 한꺼번에 다 하는군요. 5년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요. 5년 후가 아니라 5년 이내. 예, 그러니까 뭐 총리가 이제 의회 해산해가지고 네, 필요하면 할 수 할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별로 그럴 근데 보통 이제 가능성이 5년 없죠? 네, 지금 리셴룽이 나이가 좀 있어서 지금 아마 70 하나인가 그럴 거예요. 원래 작년에 70세가 됐을 때 4대 총리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한 10년 전부터 선언을 했었는데 아직 안. 원래 2018년에 한 명 내정을 했거든요. 헝수이 킷이라고 하는 사람 내정을 했는데 작년 말에 또 지명을 철회했어요. 재무장관이었죠. 네, 재무장관이고 예. 지금 부총리. 예. 그러니까 후계가 선정 과정이 굉장히 그들끼래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해놓고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하면서 부총리로 올리고 그런 식으로 후계 수업을 쌓는 건데 2018년 했다가 2021년에 철회하죠. 철회하고 이제 지금 없는 상태네요. 네, 후계자가. 4대를 찾겠다라고. 근데 후보로 꼽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또 중국계죠. 어디든지 2인자 자리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언제든지 예. 나가리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맞아요.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딜레마죠. 네. 싱가포르의 외교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이 가는데요. 워낙에 또 우리처럼 주변국, 그러니까 이게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떨까 싶은데 이 아세안의 주요 제창자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랑의 관계나 이런 것도 지금은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 또 하나는 동아시아 대다수 국가들이 도전하고 있는 이제 미중 경쟁 속에서 싱가포르의 위치, 어떤 포지션으로 외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세 가지 질문 한꺼번에 하신 거죠? 네, 한 번에 때려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예, 이것도 뭐 네. 논문 하나 논문이죠. 논문도 3편은 나오겠는데요. 샤파 오신 분들 이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싱가포르 외교 관계 지금에 있어서 싱가포르 외교 관계 핵심은 이제 미중 관계에서 어떻게 균형 외교를 하느냐, 그리고 그 수단으로 아세안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죠. 또 미중 편향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외교 관계를 다각화하느냐라고 하면서 인도, 호주, 일본, 심지어 중국에게까지 정치 안보적으로 약간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특히 이제 미중 관계 속에서 균형 외교를 찾은 지 꽤 됐고요. 꽤 됐고 리콴유도 이미 일찍 생전에 미중 관계가 너무 적대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너무 서로 죽이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도 죽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죠. 지금 리샹문도 그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균형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워낙 소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번 휩쓸리면 후 불면 그냥 날아가는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싱가포르는 희한한 게 이제 인구의 75%가 중국계고 그렇죠. 또 이제 도시 인프라는 굉장히 서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다 자기 편이라 생각해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인도계도 있고 호주와도 가까운 측면 또 호주와는 영연방으로 또 묶여 있어요. 있고 또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는 아세안 으로 아세안 단위로 무조건 행동해야 된다라고 주창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든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 치고 있는 느낌이 있고 특히 이제 중국과는 최근에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근에 걱정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시기 그리고 바이든 초기에 있었던 미국이 약간 외교 관계를 좀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네. 또 특히 바이든 초기에 아프간 철수는 싱가포르인들에게 준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을 믿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바로 그냥 해리슨 부통령이 바로 건너왔거든요. 건너와서 달래주고 돌아가면 또 바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또 바로 와가지고 또 너희 미국 편 아니지? 라고 물어보고 가고 뭐 이런 식의 어렵겠다. 하고 가는 거죠. 정말. 그래서 싱가포르만 들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여러 국가들 들렸다. 주변국도 이제 주변국도 들렸다. 아시아 관리 말레이시아도 관리하려고 들리고 쫙 예, 들리시고 예, 쫙 예, 들리시고. 네, 그래서 최근에 싱가포르와 중국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 원래 구도는 정치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 부분에서는 중국. 요게 그건데 이제 미국 중심의 안보 체계에서 약간의 불신이 싱가포르에 생기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을 쓰고 또 인도, 호주와도 군사훈련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최근 중국과의 관계에서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중국이 최근에 시진핑 시대 이후에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 파워적 접근. 그러니까 문화산업 중심으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가 가장 타겟 중에 하나예요. 싱가포르가 인구의 75%가 중국계다 보니까 중국어로 된 콘텐츠로 이렇게 스며들기 쉽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 내에 케이블 채널들 같은 거 이제 상품 같은 거 할 때 슬쩍 중국 채널 집어넣는다든가 혹은 친중적인 홍콩 대만 채널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스며들려고 하는 작전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 그걸 약간 경계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 대만처럼 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국이 명백하게 싱가포르에게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뭐 어차피 같은 중화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편 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데 또 얼마 전에 그 남중국해 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과 나왔을 때도 리샹룬 총리가 공개적으로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겠다. 라고 하면 중국 편 안 들어줬거든요. 바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다음 1대1로 회의 있을 때 안 불렀어요. 또 그 다음 해에 또 바로 리샹룬이 찾아가지고 빌고 뭐 이런 이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살얼음판 걷듯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그만 나라의 비운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통과한 법 중에 하나가 이제 피카라고 외세 간섭 대처법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거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해외에 기반을 둔 이제 싱가포르 국내 단체가 국내 여론이나 국내 여론이나 뭐 SNS 이런 거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우리가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중국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미국은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단체들을 약간 후원한다든가 정치인을 후원한다든가 혹은 학자들도 중국의 이제 후원을 받아서 친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막다가 보면 더 오히려 또 안 좋게 막아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이제 걱정하는 거죠. SNS나 뭐 학술
상에서 벌어지는 건전한 토론 이런 것도 정부가 보기에 안 맞다 싶으면 너 왜 그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바로 그냥 그 단속한다든가 그런 게 가능해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싱가포르 네. 나라는 작지만 사실 외교는 굉장히 강국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외교로서 그렇죠.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줄타기도 잘하고. 네, 심지어 뭐 이제 북극 음.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북극 항로라든가 뭐 북극 생태계라든가 이제 그런 네. 부분에도 뭐 진출해 있고요. 그 이색적이잖아요. 적도에 있는 그쵸. 나라가 여기 있는 그 저 위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뭐 북극 항로라든가 이런 그 물류 그런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 또는 그런 걸 미리 이제 계산하고 접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외교적으로 보면은 싱가포르이 그 고민하고 이렇게 관여하는 영역과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나라의 그러니까. 크기에 비해서. 네. 예.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 버텨온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민주주의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점이 그렇죠. 좀 있네요. 예, 예.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리 우리가 나쁜 부분도 얘기 많이 했지만 싱가포르의 저력이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선생님 뭐라고 보세요? 한 가지 얘기하자면 방금 이제 김윤종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데 국제사회에서의 생존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싱가포르 워낙 작다 보니까 아무도 위협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위협적인 그 국가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규모가 중요하거든요. 인구가 많고 땅이 크면 아무리 못 살아도 다 경계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싱가포르는 땅이 작고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사실은 군대도 아마 몇천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막 위협적인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다만 이웃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랑만 조금 정치적으로 좀 불편한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한 측면이 그때 뭐 있죠. 제가 볼 땐 그 약간 논쟁 정도지 정치 뭐 이렇게 안보적인 그렇게 치명적으로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싱가포르 공군기가 만약 이륙한다고 치면은 이륙하는 순간에 말레이시아 영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씁쓸하네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사회 내부에서의 새로운 세대, 소위 이제 우리도 MZ 세대가 지금 엄청 이슈인데 싱가포르도 20대, 30대의 동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20대, 30대가 거의 90년대,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태어난 이들이다 보니까 그 윗세대보다 사실은 싱가포르가 잘 살게 되면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싱가포르가 못 살고 뭐 중국과 연계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잘 살게 된 상황에서 태어났고 또 자라면서 교육을 같은 말레이계, 인도계, 유라시안계랑 같은 그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태어나면서 같은 커뮤니티 내에서 그들과 부대끼며 살았고 그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그들과 같은 놀이터를 쓰고 그들과 같은 마트를 다니고 이게 굉장히 익숙한 세대예요. 오히려 그래서 새로운 중국의 신이민자보다 혹은 본토 말레이인보다 싱가포리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인종과 말은 다르지만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지만 그들을 더 이제 내셔널리즘적으로 가깝게 여기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들의 성향이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가 중요한데 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4대 총리 얘기할 때 헝스위 킴 말고 또 한 명이 부상된 사람이 비중국계 사람으로 타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재정 전문가고 지금도 관료인데 장관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타밀계예요. 타밀계인데 사실은 처음에 리셴룽이 2016년에 이제 4대 총리를 내가 그 70살이 될 때 물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 후보군이 나왔는데 사실은 스트레이트 타임즈나 여러 주요 언론에서는 주로 중국계를 뽑았거든요. 근데 당시 대중적인 인기가 가장 많았던 사람은 타르만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 아마 2016년인가 그때 야후 싱가포르에서 그 저기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했는데 타르만이 60몇 % 나왔어요. 헝스위 킷은 20몇 % 나오고. 그래서 그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데 이제 그 높으니까 타르만이 바로 그냥 선언을 합니다. 나는 총리할 사람 아니다.
선언을 하고 한 1년 있다가 바로 이제 헝수이킷이 그 내정이 되죠. 근데 인기가 여전했어요. 얼마나 여전했냐? 2019년에는 또 얘기해요. 나 아니다. 나 아니고 헝수이킷이 총리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2018년인가에 그 난양공대에서 헝수이킷이라고 하는 이 내정자가 강연을 했는데 학생과 교수가 물어봤어요. 타르만의 인기가 여전한데 다음 총리로 비중국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이 좀 그랬던 게 아직 싱가포르는 비중국계 총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특히 나이 든 세대들은 그걸 좀 거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죠. 그 두고두고 욕을 먹는. 그러겠네요. 타르만이라는 사람의 인기 비결은 뭐죠? 그 사람이 재정 전문가입니다. 재정 전문가고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IMF에서 IMF 내에서 뭐 되게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고 들었어요. 맡으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굉장히 또 합리적이고 또 그 꾸준 나이가 아마 헝수이킷보다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은데 나이도 근데 사실은 좀 맡기가 좀 그런 측면이 있긴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갑자기 부상을 하더라고요. 부상을 했는데 저는 총리가 될 사람 아니다라고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딱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왜 굳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지? 나와서 나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으면.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사실은 지금 그 말은 곧 60% 이상의 설문조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수의 중국계가 글을 뽑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다음 넥스트 지도자는 분명히 중국계가 될 것이고 5대도 중국계가 될 거예요. 사실은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세대 성향이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약간 깨닫는 관찰할 수 있는 계기로 아마 MZ세대 동향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젊은 세대에게 희망이 있어요. 시험에서 나오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젊은 근데 또 세대들에게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것이 아닌 게 이 사람들이 외국인 혐오도 또 엄청 심해요.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 혐오 굉장히 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감정. 시민 선생님 표정이 막 희망으로 확 웃으시다가 갑자기 막 혐오라니. 혐오는 안 가지면 안 되겠니? 그거 좀 안 가지고 좀 살면 안 될까요? 네, 오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비해서 잘 몰랐던 싱가포르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점점 더 알아가면서 재미를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잘 모를 때는 정말 그 나라에 대한 애정이 적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알게 될수록 애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아시아팟을 많이들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화교 이야기 책도 많이 네, 선생님의 책 화교 감사합니다. 이야기 책도 있고요. 네, 선생님 어떻게 마지막 처음에 오셨던 것과 느낌이 어떠신지? 네. 근데 되게 긴장하고 왔어요. 사실 이런 게 처음이라서 긴장 왔는데 되게 편안하게 잘 해주셔서 아니 말씀을 너무 그러게요. 마음껏 얘기하고 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2시간 동안 싱가포르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제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항상 학회나 이런 데 가면 그렇죠. 20분 딱 정해놓고 막 발제 시간 맞춰서 시간 이렇게 정하라고 사회자가 상심지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 비전공자한테 싱가포르 얘기 많이 해야 잘 못 알아들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저희가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시 애정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선생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네. 이야기가 되게 재밌었는데 맞아요. 네, 박진감 있게. 선생님이 아까 책 소개도 이랬지만 진짜 화교 이야기는 내용이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화교 2명에 대한 친일 행각에 대해서 비교한 챕터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되게 유익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을 한 번 더 화교 이야기라는 책을 다시 한번 선전을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모아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모아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 낮의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값이기고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모아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모아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김종호 서강대 동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조교수님 그리고 우리 김영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TMI 싱가포르 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